우크라이나 정부가 최근 공개한 영상은 전 세계를 큰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문제는 이 영상이 한국의 어떠한 허락도 얻지 않고 우크라이나가 마음대로 제작한 영상이라는 것인데요. 영상의 제목은 한국은 우크라이나를 이해하는 파트너였고, 그 내용은 한국이 우크라이나의 전쟁을 단순히 지지하는 정도를 넘어 한국의 무기와 군사훈련을 공개하며 우크라이나 전쟁에 한국이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모습을 대대적으로 홍보하는 듯한 내용이었습니다. 또한 K9 자주포와 천무 다연장 미사일 등 한국군의 첨단 무기들이 등장하고 윤석열 대통령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의 악수 장면까지 담기며 한국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실질적인 무기 지원을 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알리는 듯한 영상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었죠. 게다가 블랙핑크의 노래가 영상의 배경음악으로 삽입되었고, 마지막에는 대박이라는 한 글자마까지 등장하며 한국의 군사 지원 의향을 거의 기정사실화한 채 영상은 끝을 맺는데요. 이 영상은 단순히 한국의 군사적 지원을 촉구하는 메시지를 넘어서 우크라이나가 한국을 적극적으로 전선에 끌어들이려는 의도가 분명히 드러났습니다. 이에 한국 네티즌들만 놀란 것이 아니라 전 세계 각국에서 다양한 반응들이 쏟아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중 영국 출신의 한 기자가 올린 사연이 급속히 퍼지며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빠르게 번역해 알려드립니다. 저는 영국 출신 기자 앤드류 콜린스입니다. 런던에서 활동하며 주로 국제 분쟁 전문 저널리스트로 활동하고 있죠. 지난 몇 년 동안 저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된 이야기를 쫓으며 유럽을 누비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상황이 조금 달랐어요. 제가 아시아로 갔거든요. 얼마 전 우크라이나가 한국의 특사단을 파견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단순히 무기 지원 요청을 넘어 아예 돈을 주고라도 한국산 무기를 구매하겠다는 소식이 들려왔죠. 이 정보는 믿을 만한 소식통을 통해 전달됐고, 그들의 입장은 분명 이례적이었습니다. 많고 많은 국가 중 하필 왜 한국인가? 게다가 그들에게 충분한 자금이 있을 리 만무한데 돈을 지불하면서까지 한국 무기를 사려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일까? 그리고 왜 바로 지금인가? 이런 의문들이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서울행 비행기에 무작정 몸을 실었습니다. 한국은 아시아의 신흥 강국이자 방산 수출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나라이지만 동시에 미국과 러시아 사이에서 미묘한 외교적 균형을 유지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저는 우크라이나가 선택한 이 새로운 무대의 중심에 한국이 서게 된 이유를 직접 확인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서울의 겨울은 생각보다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그러나 용산 국방부 청사 앞의 공기는 그보다 더 매섭더군요. 우크라이나 특사단이 이미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회담을 마치고 국방부로 향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이곳은 우크라이나 특사단의 방문을 취재하려는 기자들로 가득 차 있었죠. 카메라 셔터 소리와 취재진의 웅성거림이 거리를 메우고 있었습니다. 우크라이나 특사단의 방문은 그 자체로 큰 이슈였는데요. 실제 우크라이나가 한국의 무기 지원을 요청하기 위해 특사단을 파견했다는 소식은 국내외 언론의 헤드라인을 장식하며 서울을 국제적 주목의 중심으로 올려놓았습니다. 특히 우크라이나가 단순한 지원 요청이 아니라 돈을 지불하고서라도 무기를 구매하겠다는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힌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기에 관심이 더욱 쏠릴 수밖에 없었거든요. 이윽고 특사단은 정해진 시간에 맞춰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취재진의 질문 공세와 플래시 세례가 쏟아졌지만 그들은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은 채 담담한 표정으로 국방부 청사를 향해 걸어 들어갔어요. 취재진은 발걸음을 재촉하며 질문을 던졌지만 특사단은 묵묵히 걸음을 옮길 뿐이었죠. 짧은 순간이었지만 그들의 모습은 주변의 긴장감을 한층 더 고조시키기에 충분했습니다. 저는 주변 한국 기자들과 간단히 대화를 나누며 정보를 모았습니다. 앞서 대통령실에서는 특사단이 무기 지원과 관련된 전반적인 이야기를 나눈 걸로 보입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결론은 나오지 않았다는 말이 돌고 있어요. 한 기자가 말문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국방부 청사에서는 보다 실질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들 하더군요. 특히 무기 구매와 관련된 구체적인 요구사항들 말입니다. 다른 기자가 덧붙였습니다. 이미 대통령실에서 회담을 마친 만큼
이번 국방부 방문은 그들이 실질적인 군사적 논의를 이어가기 위한 핵심 일정으로 여겨졌습니다. 취재진들 틈에 섞여 있던 저는 이 대화들을 빠르게 기록하며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런던에서 국제 분쟁을 전문적으로 취재해온 저로서는 이번 특사단의 움직임이 한국에 어떤 파장을 미칠지 직접 확인해야 할 필요를 느꼈습니다. 특히 우크라이나가 왜 동아시아의 한국을 새로운 협력 대상으로 삼는지, 그리고 이 선택이 국제 정치에 어떤 의미를 가질지 파악하고 싶었습니다. 취재 현장은 여전히 분주했지만 저는 잠시 현장을 벗어나 국방부 청사가 잘 보이는 장소로 잠시 자리를 옮겼습니다. 저의 작은 취재 노트북과 카메라는 항상 가방 속에 준비되어 있었고, 이곳에 도착한 이후로 저는 늘 빠르게 상황을 기록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현장의 긴박함 속에서도 제 머릿속에는 하나의 질문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하필 왜 한국인가? 독일, 폴란드, 체코 등 유럽 국가들은 전통적으로 우크라이나와의 협력을 이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는 왜 아시아, 특히 한국이라는 신흥방산 강국에 유독 눈독을 들이는 걸까? 저는 잠깐 현장을 벗어난 틈을 타 노트북을 열고 그동안의 취재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주요 협력 대상으로 독일, 폴란드, 체코 등 유럽 국가들이 화면에 나타났죠. 그리고 그들 사이에 한국의 이름이 등장한 것은 분명 특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사실 이번 특사단의 메시지는 너무나 단순했는데요. 돈을 지불하겠다. 우리가 필요로 하는 한국산 무기를 팔아달라. 저는 노트북을 두드리며 우크라이나 특사단의 일정과 이전 회담 내용을 정리해보기 시작했습니다. 동시에 주요 외신들이 한국에 주목하고 있는 이유, 그리고 대통령실에서 오갔을 만한 논의와 국방부 회담에서 다뤄질 구체적인 내용을 예측해보았죠. 저는 생각에 잠긴 채 고개를 들어 앞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곳에서는 기자들이 분주히 움직이며 여전히 소란스러운 광경이 계속되고 있었죠. 그러다 저는 문득 시선을 건물 뒤쪽으로 돌렸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눈길을 끄는 이상한 움직임이 제 눈에 포착되었어요. 한 중년 남성이 군복을 입고 외진 방향으로 서둘러 걸어가고 있었죠. 그의 발걸음에서는 다급함이 느껴졌고 이 상황이 평범하지 않다는 생각이 바로 들었습니다. 조용히 뒤따라가 보니 그는 사람들의 시선이 닿지 않는 한적한 구석에서 우크라이나 특사단의 한 인물과 몰래 만나고 있더군요. 두 사람은 짧게 대화를 나누고 이내 무언가를 주고받았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꺼내 조심스럽게 그 모습을 촬영했어요. 대화는 짧았지만 무언가 중요한 이야기가 오가고 있음이 직감적으로 느껴졌죠. 이걸로 충분하겠습니까? 좋습니다. 이 정보는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그 남성은 황급히 사라졌고 특사단의 인물은 조심스럽게 건물을 향해 돌아갔습니다. 저는 이 장면이 단순한 우연이 아님을 직감했죠. 촬영한 영상을 빠르게 확인하며 방금 벌어진 장면을 되짚어 보았습니다. 그들이 주고받은 물건과 대화의 내용은 알 수 없었지만 결코 평범한 일로 보이진 않았습니다. 뭔가 중요한 논의가 오가고 있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어요. 한편 국방부 청사로 들어간 특사단은 한참이 지나도록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저는 다시 청사 근처로 발길을 옮겼고 주변의 기자들 사이에서는 특사단의 방문 목적과 논의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추측이 계속 이어지고 있었어요. 그때 한 한국 기자가 제게 말을 걸어왔습니다. 런던에서 왔다고 하셨죠? 혹시 한국 방산업체들에 대해 잘 아시나요? 물론이죠. 한국 무기들은 유럽에서도 꽤 잘 알려져 있으니까요. 특히 K2 전차나 K9 자주포와 같은 무기는 현재 우크라이나가 가장 필요로 하는 장비 아닙니까?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맞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원하는 것도 바로 그겁니다. 특히 K9은 실전에서 그 성능이 이미 입증된 무기죠. 그리고 천궁2 같은 방공 체계도 우크라이나에는 절실히 필요할 겁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주변을 살피더니 목소리를 낮추고 말했습니다. 문제는 한국 정부가 미국의 눈치를 보고 있다는 겁니다. 미국은 지금 분위기를 깨뜨리는 걸 원치 않거든요. 그의 말은 곧바로 제 취재 노트에 적혔습니다. 한국 정부의 입장은 분명 복잡했어요. 그런데 우크라이나 측이 한국의 방산업체들과 직접 접촉을 시도했다는 이야기도 들려왔습니다. 방산업체들 역시 무기 수출에 관심이 많았지만
한국 정부는 외교적 이유로 이를 신중히 다룰 수밖에 없었습니다. 외교적으로 그들은 미국과 러시아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기 위해 중립을 지키려는 태도를 유지할 수밖에 없었죠. 실제로 국방부에서는 방산업체들에게 우크라이나와 접촉을 자제하라는 공문까지 보냈다고 하더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 특사단의 전략은 명확했습니다. 그들은 한국의 외교적 균형을 흔드는데 주력하고 있었죠. 그들은 단순한 무기 요청을 넘어 한국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외교적 압박을 시도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이 문제가 국제적 파장을 일으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였죠. 그렇게 한국 기자와 간단히 이야기를 나눈 뒤 저는 다시 주변을 둘러보며 상황을 살피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국방부 청사 근처에서 우연히 외교부의 중견 간부인 이강현 씨를 만났습니다. 그는 지나다가 저를 알아보고 다가왔고 우리는 잠시 대화를 나누게 되었죠. 그는 과거 한국의 외교부가 외신 기자들을 대상으로 한 브리핑에서 저를 본 적이 있어서 그런지 절 알아본 듯 했어요. 그와의 대화는 이번 상황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통령실에서 특사단이 이미 회담을 했는데 국방부 청사까지 방문해서 무슨 대화를 나눌까요? 제가 물었습니다. 강연은 무덤덤한 얼굴로 조용히 답을 했어요. 대통령실 회담은 상징적인 자리였습니다. 정치적 의미가 컸죠. 하지만 국방부에서는 실질적인 논의를 하게 될 겁니다. 특히 그들이 원하는 무기의 종류와 구체적인 조건들 말입니다. 우크라이나가 그렇게 적극적으로 나오는 이유는 뭘까요? 간단합니다. 그들은 한국의 무기가 전쟁의 판도를 완전히 바꿀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를 압박할 심리적 도구로도 사용할 수 있겠죠. 하지만 우리 입장은 난처할 수밖에 없어요. 난처한 이유가 무엇 때문이죠? 저는 주위를 둘러보며 조용히 물었습니다. 미국이 있습니다. 강연은 짧게 답한 뒤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러우전 종전을 지지하고 있고 우크라이나와의 거래를 자제하라는 메시지를 은근히 계속 보내고 있죠. 그리고 러시아, 그들은 우리가 우크라이나와 조금이라도 가까워지는 걸 원치 않습니다. 한마디로 우리 입장은 매우 복잡합니다. 미국은 우리가 섣불리 행동하지 않기를 바라고 있고 러시아는 이런 움직임 자체를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있죠.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넓지가 않습니다. 사실 저는 우크라이나가 이렇게까지 적극적으로 나올 줄은 몰랐습니다. 강연은 알 수 없는 표정으로 청사 건물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실제로 강연의 말처럼 우크라이나는 단순히 한국 무기를 사는 것뿐만 아니라 한국을 러시아와의 심리전 도구로 이용하려 하는 의도가 있지 않나 하는 느낌도 들었어요. 그렇게 몇 시간이 지나 국방부 회담이 끝난 듯 했습니다. 청사 문이 열리고 특사단이 모습을 드러내자 취재진이 일제히 플래시를 터뜨리며 질문을 던졌습니다. 한국 정부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구체적인 무기 구매 논의가 진행되었습니까? 특사단의 대표는 짧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우리는 한국과 생산적인 대화를 나눴습니다. 세부 내용은 추후 발표될 것입니다. 그 말은 예상할 수 있는 형식적인 답변이었지만 그 속에서 우크라이나가 한국의 결정을 은근히 압박하려는 의도가 엿보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크라이나가 한국이 결정을 내려주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느낌도 들었죠. 밤이 깊어가고 국방부 청사 앞의 인파도 점차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제 머릿속에는 특사단과 한국의 고민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 논의는 단순히 우크라이나와 한국의 문제로 끝날 것이 아니라 국제사회 속에서 한국의 위치가 변화를 맞이할 중요한 시점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변화의 중심에서 한국이 어떤 선택을 할지 그 결정이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저는 호텔에 도착해서 다시 노트북 화면을 열었습니다. 오늘 목격한 장면들과 대화 내용을 정리하며 기사 초안을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우크라이나 특사단은 한국과의 회담에서 구체적인 결과를 도출하지 않았지만 그들의 방문은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했다. 한국은 무기를 판매하거나 지원할지 결정해야 하는 위치에 놓였고 국제사회는 그 결정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한국의 딜레마는 복잡했다. 단순히 무기를 수출하는 문제를 넘어 동맹과 외교, 그리고 경제적 이익 사이에서 균형을 맞춰야 했기 때문이다. 저는 이 기사를 통해
한국이 직면한 선택의 무게를 독자들에게 전달하고자 했죠. 그리고 그날 밤 저는 건물 뒤쪽 구석에서 촬영하였던 그 영상을 반복해서 돌려봤습니다. 남성이 특사단 인물에게 건넨 것은 서류 봉투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는 전혀 알 수 없었죠. 다음 날 저는 특사단 관계자 중 한 명을 만났는데요. 그를 우연히 국방부 청사 근처에서 본 후 저는 자연스럽게 다가가 간단한 대화를 시도했던 거죠. 그런데 그는 제 질문 사항에 대해 일반적인 답변만 반복하더군요. 이번 방문은 방어 협력을 위한 공식적인 논의를 진행하기 위한 자리였습니다. 그 이상의 내용은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저는 그에게 국방부 건물 뒤편에서의 접촉에 대해 조심스럽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순간 그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건 모르는 일입니다. 우리 특사단의 모든 활동은 공식적으로 진행됩니다. 비공식적인 접촉은 없었을 겁니다. 그의 대답은 일견 그럴듯하게 들리기도 했지만 그의 목소리와 표정에서 무언가를 숨기려는 의도가 역력히 드러났습니다. 그는 제가 그 장면을 알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는 듯 보였어요. 하지만 뒷문에서 일어난 일은 오해로 치부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죠. 저는 그 장면을 실제로 목격했기 때문에 그가 말하는 것은 사실과 전혀 맞지 않는 말이었습니다. 그 후로도 저는 계속해서 그날의 상황을 떠올리며 이들이 대체 무슨 꿍꿍이를 꾸미고 있는지에 대해 고민했습니다. 그러던 중 저는 국방부 내부에서 또 다른 이상한 움직임을 포착했습니다. 그날 서류 봉투를 건넸던 군인이 그의 직책을 떠났다는 소문이 돌고 있었고 특사단의 후속 행동에 대해서도 이상한 조짐들이 감지되고 있었죠. 그런데 그날 저녁 호텔 근처에서 한 익명의 남성이 저를 붙잡았습니다. 당신이 국방부 뒷문에서 본 건 그냥 잊어버리세요. 그의 말은 단호했고 그 표정은 결코 농담이 아닌 듯 진지했습니다. 그게 무슨 의미죠? 제가 되물었습니다. 그는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특사단이 가져간 정보는 한국의 국가 안보에 매우 민감한 사안입니다. 만약 당신이 그걸 기사화한다면 누군가는 반드시 이를 막으려 할 겁니다. 그게 누구든지 간에요. 저는 그의 경고가 단순한 협박이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히 무기거래 협상의 차원을 넘어 한국과 우크라이나 사이의 관계와 관련된 더 큰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날 밤 저는 익명의 제보자로부터 이메일 한 통을 받았습니다. 특사단이 가져간 정보는 국가방위와 관련된 중대한 자료입니다. 그 내용이 어떻게 사용될지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사안은 한국과의 선택에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강대국들의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복잡한 문제입니다. 절대로 이 사실을 공개하지 마십시오. 공개되면 당신뿐 아니라 여러 국가가 개입할 것이며 그로 인해 일어날 일은 감당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메일에는 그 이상의 구체적인 내용은 없었습니다. 읽고 난 후 저는 이 내용이 단순한 경고를 넘어선 실제적인 위협이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에 대한 부담이 커졌습니다. 이 상황을 어찌 받아들여야 할지 고민하는 와중에 만일 공개하면 예기치 못한 거대한 파장을 일으킬 수 있다는 사실 하나만큼은 제게 명확히 느껴졌죠. 그러던 중 얼마 지나지 않아 우크라이나 측에서 한국의 군사 지원을 강조하는 홍보 영상을 공개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는 제가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었어요. 우크라이나 정부가 배포한 한 편의 홍보 영상이 전 세계에 공개된 것이었습니다. 영상은 마치 한국과 우크라이나가 이미 협력하고 있는 듯한 인상을 줬습니다. 영상에는 한국산 자주포, 전차, 천무 다연장 미사일 등 첨단 무기들이 등장하며 전장에서 그들의 압도적인 위력을 과시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러시아를 도발하는 듯한 문구와 함께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포병 전력을 가진 한국을 선택해 우리는 오히려 기쁘다는 메시지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북한이 러시아군을 지원하고 있으며 한국은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것에 대해 고려했다는 내용도 등장했죠. 이러한 장면은 한국의 군사적 개입이 사실상 거의 확정된 듯한 느낌을 주었고 우크라이나의 전략이 그 무엇보다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문제는 영상이 사실이 아니라는 점이었습니다. 한국은 우크라이나에 이러한 무기를 지원한 적도 지원하기로 결정한 적도 없었거든요. 영상이 공개되자
한국 정부는 난처한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아직 무기 지원 여부를 결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마치 지원을 확정한 것처럼 보이는 메시지가 전 세계로 퍼져나갔고, 이에 러시아는 즉각 반발하며 한국이 우크라이나를 지원한다면 한반도 정세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미국 역시 표면적으로는 침묵을 지키고 있었지만 그들의 불쾌감이 드러나는 분위기였죠. 이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저는 즉각 영국에 있는 우크라이나 소식통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이건 한국 정부와 협력한 건가요? 아니요. 그는 단호한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독자적으로 제작했습니다. 한국은 이런 영상을 만드는데 동의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우크라이나는 여론 활용이 절실했던 거죠. 한국이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려 한다고 세계가 믿게 만드는 것, 그것이 우크라이나의 목표였습니다. 이 설명을 통해 저는 홍보 영상이 단순한 홍보물이 아니라 우크라이나의 정교한 심리전 도구였음을 알게 되었죠. 그러나 저의 관심은 그보다 왜 우크라이나는 다른 나라가 아닌 한국을 겨냥해 이런 영상을 만들었는지였습니다. 제 질문에 그는 즉시 답을 해주었습니다. 한국은 방위산업 강국으로 떠오르고 있어요. 미국과 러시아 눈치를 보면서도 독립적으로 행동할 가능성이 있으니 우크라이나 입장에서 매력적인 대상일 수밖에 없죠. 그리고 우크라이나는 시간을 벌어야 합니다. 전쟁은 지속되고 있지만 자원이 바닥나고 있고 지원은 갈수록 줄어들고 있죠. 한국은 우크라이나를 지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능력이 있는 거의 유일한 국가입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통해 우크라이나는 세계에 메시지를 보낸 겁니다. 한국이 우크라이나와 함께한다면 러시아는 더 이상 버티지 못할 겁니다. 저는 우크라이나 측의 노림수를 이해했지만 한국 입장에서 이 상황이 얼마나 난처한지에 대한 이해도 깊어졌습니다. 한국 사회에서도 논란은 뜨거웠습니다. 우리가 우크라이나를 도와야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전쟁을 겪었을 때 국제사회의 도움을 받았던 것처럼요. 강대국들의 지원 없이는 버틸 수 없었던 우리가 이제 다른 나라를 돕는 입장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왜 그들의 전쟁에 끼어들어야 합니까? 우리가 전쟁을 겪었을 때 그들은 우리를 공격했던 자들입니다. 이건 우리와 상관없는 문제입니다. 인터넷상에서는 우크라이나가 한국을 의도적으로 이용했다는 비판과 한국이 국제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옹호론이 충돌하고 있었어요. 홍보 영상에서도 의견은 분분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홍보 영상을 욕하는 이들도 있었고, 오히려 한국이 무기 지원을 통해 국제적으로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었죠. 저는 거리의 소음과 온라인에서 이어지는 격렬한 논쟁들을 보며 한국 사회가 이 문제로 분열되고 있음을 체감했습니다. 그런데 영국으로 돌아가기 전 방산업체의 한 관계자가 제게 연락을 해왔습니다. 그들은 현재 우크라이나와의 협상 진행 상황에 대한 기자들의 관심이 급증하고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었고, 이와 관련된 입장을 나누고 싶다는 의사를 밝혀왔습니다. 제게는 귀중한 기회였죠. 영국으로 돌아가기 전에 이 기회를 잡아야 한다는 생각에 저는 그와의 만남을 주선했습니다. 우크라이나와의 협력에 대한 방산업체 측의 입장, 그리고 향후 한국의 방위산업이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에 대한 그들의 생각을 듣기 위해 자리를 마련하게 된 것입니다. 이 만남은 우크라이나와 한국의 관계를 깊이 이해하는데 중요한 단서가 될 것 같았어요. 그런데 한국 방산업체 관계자와의 대화에서 저는 의외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홍보 영상은 한국이 승인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국제사회는 한국이 무기 지원을 시작한 것처럼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수습하면 좋을 거라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수습이라뇨? 이미 늦었습니다. 방산업체 관계자는 냉소적으로 답했습니다. 사실 이 상황이 우리에게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한국 무기가 이토록 강력하다는 이미지를 심어줄 좋은 기회 아닙니까? 우리가 그 영상에서 얻은 홍보 효과는 어마어마합니다. 한국 무기의 신뢰도를 전 세계에 알릴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의외의 이야기에 놀라 되물었습니다. 한국이 러시아와의 관계를 망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지 않나요? 사실 우리가 이 상황을 막으려 애쓰지 않았으면 하는 게 제 솔직한 심정이에요. 관계자는 담담히 말했습니다. 왜죠? 우리에게는 이득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우크라이나가 영상을 통해 한국 무기의 강력함을 세계에 알렸으니 판매가 늘어날 가능성도 크겠죠.
하지만 정부 입장은 다릅니다. 러시아와의 관계, 미국과의 동맹, 이런 것들을 고려해야 할 테니까요. 한국 정부는 미국의 압박과 러시아의 경고 사이에서 신중한 태도를 유지해야 했지만 이미 한국은 우크라이나의 의도적인 행동으로 인해 국제적 시선의 중심에 서게 되었습니다. 홍보 영상은 우크라이나에게는 외교적 도구였지만 한국에게는 예기치 않은 외교적 부담을 안겼죠. 저는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이 갈등에서 한국은 과연 어디로 나아갈까? 그리고 그 선택이 세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저는 도시의 불빛 속에서 마음을 가다듬으며 머릿속을 정리했습니다. 거리의 불빛들은 마치 이 복잡한 문제의 해결책을 비추는 듯 했지만 그 불빛 속에서 어느 방향이 옳은지 명확히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한국은 지금 국제적으로 민감한 위치에 서 있었고 그 선택 하나하나가 세계의 판도를 흔들 수 있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홍보 영상은 단순히 무기 판매를 넘어서 한국을 전선에 끌어들이려는 의도가 담겨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는 그 어떤 결정도 쉽게 내릴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미국과의 동맹, 러시아와의 관계, 그리고 그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얽히고 설켜 있었죠. 이번 일은 단순히 한국과의 이익만을 따질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글로벌 정치의 중대한 기로에서 한국은 어떠한 결정을 내려야 할지 그 무게는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저는 한숨을 내쉬며 이 복잡한 상황이 결국 어떻게 마무리될지 그리고 그것이 전 세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상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국제적인 관계 속에서 한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은 한 가지로 정의되기 어려운 복잡한 갈림길에 서 있었죠. 그렇다면 한국은 어떤 결정을 내릴 수 있을까요? 이 갈등에서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할까요? 시간이 지나면서 그 답은 더 명확해지겠지만 지금은 한국이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에 따라 그 여파는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갈 것이 분명해 보였습니다. 최근 태국이 반한 감정에 휩싸여 있는 가운데 태국의 한 고등학교에서 한국의 자매학교와의 교류 프로그램으로 서울을 방문하게 된 사연이 알려지며 태국 전역에 큰 파장이 일고 있다고 합니다. 대체 이 태국 고등학교에서는 굳이 이 시국에 왜 한국에 오게 된 것이며 한국에서 태국 학생들은 무슨 일을 겪게 된 것일까요? 사연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태국인 쏘미라고 합니다. 저는 방콕의 한 고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18살 고등학생이랍니다. 최근 저희 학교는 한국의 자매학교와의 교류 프로그램으로 서울에 가게 되었고 이 경험은 제게 절대로 잊지 못할 기억으로 남게 되었는데요. 교류 프로그램은 소규모 그룹으로 진행되어 소수의 학생들만 참여하게 되었죠. 사실 이번에 다녀온 프로그램은 일정에서 사라질 뻔했답니다. 정말 우여곡절 끝에 가게 된 것이거든요. 최근 한국과 태국 간의 갈등으로 양국의 관계가 악화되면서 학부모들의 반대가 만만찮았어요. 그 중에서도 제 절친인 라차야네의 어머니는 특히 강하게 반대하셨던 분 중 한 분이었죠. 태국과 한국 간의 외교적 갈등으로 인해 최근 태국인에 대한 한국의 입국 심사가 강화되면서 최근에는 정말 많은 태국인들에게서 입국 거부를 당했다는 소식이 종종 들려왔는데요. 라차얀의 어머니도 그 중 한 분이셨고 심지어 자신은 신분이 명확한 전문직임에도 입국 거부를 당했다며 분노와 실망을 감추지 못하셨다고 하더군요. 라차얀의 어머니께선 어떻게 불법 체류자 문제 때문에 우리 같은 일반 사람들까지 피해를 봐야 하느냐며 한국에 대한 불신을 마구 쏟아내면서 자신의 휴가 계획을 다 망쳤다고 한국에 대해 저주를 마구 퍼부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라차야는 이어서 말했어요. 엄마가 한국에 가는 길에 그곳 공항에서 정말 모욕적인 대우를 받았대. 같이 다니던 회사의 부장님도 그런 대우를 받았다고 하니 엄마가 한국에 대한 불신이 커질 수밖에 없겠더라고. 라차야는 그런 이야기를 하며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두려움과 실망이 섞여 있었죠. 왜냐하면 라차야는 저 못지않게 한국을 정말 좋아하는 학생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한국 드라마와 케이팝의 열렬한 팬인 라차야는 평소에 한국 문화에 대한 열망이 굉장히 컸습니다. 또 라차야는 한국어도 배우고 싶어 했고 한국의 전통 의상인 한복을 입어보는 것이 꿈이었던 학생이었죠. 한국 드라마와 케이팝에 대한 열정은 그녀의 삶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고
언제나 한국의 문화와 사람들에 대한 환상을 품고 있었어요. 이는 저도 비슷했습니다. 저 역시 한국 드라마와 케이팝의 매력에 빠져 있었고, 그래서 라차야와 함께 이야기하는 것은 언제나 즐거운 시간이었죠. 하지만 이제 그녀의 어머니가 겪은 일과 다른 학부모들의 반대가 우리의 환상을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열망하던 한국 방문이 무산될 위기에 처해 있었죠. 교류 프로그램에 참여하기로 한 학생들은 한국의 멋진 풍경과 문화를 경험하고 싶어 했지만 어른들의 반대와 걱정이 그 꿈을 덮어버릴까 다들 두려워했어요. 하지만 우리에겐 교장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교장 선생님이 우리의 구세주셨죠. 저희 학교 교장 선생님은 한국과의 인연이 굉장히 깊은 분이셨습니다. 교장 선생님 딸이 태권도를 어릴 때부터 배워왔는데 무척 좋아하고 잘해서 태국에서 선수로까지 활동했었고 그 덕분에 한국에 여러 번 방문한 경험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솔직히 이렇게까지 한국을 좋아하실 줄은 몰랐어요. 학부모들의 반대를 이렇게 단숨에 잠재워 주실 줄은 상상도 못했거든요. 딸의 태권도 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가족과 함께 한국을 찾았던 기억들은 교장 선생님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때의 좋은 추억들은 한국에 대한 큰 애정으로 이어졌고 교장 선생님은 한국 문화를 학생들에게 무조건 전파해야 한다고 학부모들을 설득했죠. 참고로 태국은 민주주의 국가이긴 하지만 권위주의적 경향이 여전히 존재하는 분위기를 가지고 있는데요. 전통적으로 원래 권위를 중시하는 경향이 있으며 문화적으로도 상하관계를 중시하는 문화가 강합니다. 특히 태국 사회에서는 교육계의 위상과 역할이 크기 때문에 교장 선생님과 같은 교육자의 권위가 굉장히 높고 교육자에 대한 존경이 뿌리 깊어서 부모와 학생들은 교장 선생님의 의견이나 결정을 존중하는 경향이 강하죠. 이러한 배경으로 인해 교장 선생님이나 다른 권위자에게 이의를 제기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다 보니 교장 선생님께서 저렇게 한국을 강력하게 옹호하니 학교 결정에 대한 학부모들의 반대나 불만이 금세 쏙 들어가 버렸죠. 이럴 땐 또 권위주의적인 분위기가 은근히 좋다고 느껴졌지 뭐예요.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한국은 학부모들의 입김이 굉장히 세서 태국과 같은 이런 분위기는 상상도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하여간 저와 라차야는 속으로 쾌재를 부르며 교장 선생님 나이스를 외쳤죠. 그리고 어느덧 시간이 흘러 한국 방문을 위한 날이 다가왔고 우리들은 드디어 자매학교와의 교류 프로그램을 위해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싣게 되었답니다. 라차야와 저는 창밖으로 펼쳐지는 태국의 풍경을 바라보며 곧 한국의 멋진 모습이 우리의 눈앞에 펼쳐질 것이라는 생각에 흥분을 감추지 못했죠. 그런데 솔직히 한편으로는 걱정도 되기는 했어요. 태국과 한국 사이의 분위기가 좋지 않아서 혹시라도 다른 사람들처럼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는 건 아닐까 하는 불안감이 마음 한구석에 자리 잡고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의 호기심과 기대는 그 불안감보다 더 강했습니다. 한국의 유명한 거리 음식과 화려한 경치, 그리고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문화에 대한 상상이 저희를 더욱 설레게 했어요. 한국의 거리에서 돌아다니며 K-드라마의 주인공처럼 느낄 시간이 곧 올 거라는 생각에 절로 웃음이 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대화는 한국의 음식과 문화를 주제로 끊임없이 이어졌고 어느덧 비행기가 한국 땅에 착륙할 때가 다가왔죠. 인천공항은 그 명성만큼이나 넓고 웅장한 모습을 곧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공항의 활기차고 세련된 분위기는 저희를 환하게 맞이했습니다. 공항 내부는 현대적인 디자인과 밝은 조명으로 가득 차 있었고 다양한 언어로 된 안내판이 곳곳에 걸려 있었습니다. 한국의 특색을 느낄 수 있는 광고와 간판들이 시선을 사로잡았죠. 입국 심사구역으로 향하는 길은 여러 사람들로 붐비고 있었고 한국에 온 많은 관광객들의 웃음소리와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긴장감이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태국과 한국 간에 최근 갈등이 있었기에 입국 심사에서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었죠. 드디어 저희는 입국 심사대에 도착했습니다. 줄을 서서 기다리며 여러 가지 생각이 스쳐 지나갔어요. 태국에서 한국으로 오기까지의 여정이 무사히 마무리되길 바랐죠. 그러나 입국 심사관의 표정이 굳어 보였고
저는 심장이 두근두근 뛰더라고요. 입국 심사관은 제 여권을 확인한 후 몇 가지 질문을 던졌습니다. 한국에 오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체류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관광 목적으로 오셨나요? 그 질문들은 제게 큰 긴장감을 안겼고 저는 답변 하나하나에 최대한 신경을 썼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제 앞에 서 있던 태국 친구 한 명이 심사관의 질문에 대해 대답을 제대로 하지 못하자 심사관은 그를 한쪽으로 불러 대화를 이어가더군요. 그 순간 제 마음속에도 불안감이 스멀스멀 피어올랐죠. 혹시 무슨 문제라도 생기는 것은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 머리를 때리더군요. 태국인에 대한 입국 심사는 소문처럼 정말 엄격하게 진행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동안 한국과 태국에서 있었던 여러 사건들이 저에게 영향을 미쳤던 것이지요. 하지만 정말 다행스럽게도 결국 저와 라차야를 포함한 우리 일행 모두는 입국 심사를 무사히 통과하고 드디어 한국의 땅에 발을 디디게 되었습니다. 진짜 큰 고비 하나를 넘었다고 느꼈어요. 한국에 발을 내딛는 순간 두려움과 불안감을 뒤로하고 새로운 경험을 향한 기대감이 몰려왔습니다. 하지만 그때의 입국 심사 과정은 저희에게 정말 잊을 수 없는 기억으로 남았죠. 우리는 우선 한국의 학교에서 준비한 환영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이동했어요. 그렇게 이동 후 학교 행사장에 들어서자마자 한국 학생들이 웃으며 환영해 주었죠. 그 모습은 우리가 상상하던 것보다 훨씬 더 따뜻하고 친근했습니다. 우리는 다가가 인사를 나누고 서로의 이름과 관심사를 소개했죠. 안녕하세요. 저는 태국에서 왔어요. 라차야가 활짝 웃으며 말했어요. 그런 라차야의 모습이 너무 귀엽고 사랑스러워서 저도 덩달아 웃음이 나왔습니다. 저도 태국 음식을 정말 좋아해요. 한 한국 학생이 대답하며 서로 친해지기 위한 노력에 기쁘게 화답해 주더군요. 그날 저녁, 우리는 한국 학생들과 함께 저녁을 먹으며 서로의 문화를 나누었습니다. 한국의 김치와 태국의 쏨땀을 교환하며 서로의 음식에 대해 이야기하고 우리가 배운 한국어를 활용해 대화를 나누기도 했죠. 참고로 쏨땀은 그린 파파야를 채 썬 뒤 거기에 피시 소스, 고춧가루, 라임 등을 버무려 무쳐낸 일종의 무침 요리인데 새콤하고 매운맛에 아삭거리는 식감으로 태국의 국민 음식이라 보시면 됩니다. 메인 요리와 곁들여 먹는 음식이기 때문에 자주 김치와 비슷하다는 식으로 언급되기도 하죠. 하여튼 한국 친구들과 이러한 소중한 순간들이 쌓여가면서 우리는 서로의 소중한 친구가 되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만큼은 한국과 태국 사이에 갈등이라는 게 있었던 것인지조차도 느끼지 못할 정도로 우리는 서로의 문화와 정서를 나누며 마음을 열고 행복한 시간을 보냈죠. 한국에서의 첫날은 그렇게 지나갔고 내일은 우리가 더욱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 날이 될 거라는 기대감에 가슴이 벅차오른 채 잠자리에 들었어요. 둘째 날, 우리는 자매학교에서 한국의 전통 문화를 배우기 위한 수업에 참여했습니다. 이날은 한국의 역사와 전통에 대한 강의를 듣고 한복을 입어보기로 했죠. 라차야는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며 스스로 감탄하더군요. 한복을 입어보니까 마치 역사 속의 주인공이 된 것 같아. 저 또한 한복을 보며 그 아름다움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죠. 교실에서의 수업과 함께 저와 친구들은 한국의 전통 음악과 춤을 배우는 활동에도 참여했습니다. 이렇게 다채로운 문화가 있다는 게 정말 멋지다며 다들 즐거워했어요. 수업 후에 우리들은 자매학교의 다른 학생들과 함께 한국 전통 놀이도 즐겼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한국 학생들이 준비한 전통 음식을 함께 나누며 서로의 문화를 비교하고 이야기하는 즐거운 시간을 가졌죠. 이런 경험을 통해 한국의 전통과 태국의 전통이 어떻게 다른지 알게 됐답니다. 헤어지기 전에 우리는 서로의 소셜미디어 계정을 교환하며 앞으로도 계속 연락하기로 약속하기도 했어요. 한국 친구들에게 앞으로도 많이 연락하고 지내자고 말하자 한국 친구들은 모두 고개를 끄덕이며 당연하지. 우리는 항상 친구일 거야. 라고 대답해 주었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한국과 태국 사이의 갈등이 양국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든 간에 우리는 진정한 친구가 되었음을 느꼈고 우리의 소중한 인연이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이라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한국 자매학교에서의 만남을 잊지 못할 추억으로 가득 채우며 교류 프로그램을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일정은 기다리고 기다리던 자유일정이었어요. 우리는 우선 명동에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명동은 한국의 패션과 문화를 만끽할 수 있는 곳으로 화려한 네온사인과 다양한 쇼핑 상점들로 가득 차 있었죠. 한국의 최신 유행을 반영하는 의류와 화장품 상점들이 줄지어 있는 거리를 걸을 수 있다는 생각에 우리는 기대감에 가슴이 두근거렸답니다. 명동에 도착하자 사람들의 활기찬 에너지가 우리를 맞이해 주었죠. 와, 정말 사람들 많다. 라차야가 외치며 눈을 반짝였습니다. 드라마에서나 보던 한국의 패션을 한눈에 느낄 수 있는 곳에서 친구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만으로도 즐거움이 넘쳤어요. 우리는 각자 좋아하는 스타일의 옷을 찾아보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고 입고 싶은 옷을 보며 서로의 취향을 이야기했습니다. 이거 정말 예쁘지 않아? 태국에서는 절대 못 찾을 것 같아. 저와 라차야는 정신없이 돌아다니며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옷 구경을 했어요. 그리고 여러 옷들을 피팅룸에서 갈아입고서 사진을 찍어 소셜미디어에 올리기도 했죠. 그리고 점심시간이 되어 명동의 유명한 길거리 음식을 탐방해보기로 했습니다. 우리는 한국의 대표적인 길거리 음식이라 불리는 떡볶이부터 시작해서 닭꼬치, 회오리 감자, 핫도그를 맛봤어요. 먼저 떡볶이를 한 입 물자 매콤한 소스가 입안에서 확 퍼지며 그 순간의 기분이 한껏 올라가더군요. 이거 진짜 매워. 라차야가 깜짝 놀라며 외쳤지만 그 매운맛이 오히려 흥미진진했어요. 매운 음식이 태국 음식하고 비슷해. 제가 말하자 라차야도 고개를 끄덕이며 공감하더군요. 우리는 떡볶이를 맛본 후 닭꼬치와 회오리 감자도 먹어봤습니다. 노릇노릇하게 구워진 닭꼬치가 스틱에 꽂혀 나오는 모습에 입에서 절로 군침이 돌았고 처음 한 입을 물었을 때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한 닭고기의 식감이 느껴지며 그 맛은 정말 최고였죠. 라차야는 이 닭꼬치 너무 맛있다. 태국에서도 이렇게 맛있는 닭고기를 먹어본 적이 없어. 라며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회오리 감자는 그 독특한 모양과 바삭한 식감 덕분에 입안에서 폭발적인 즐거움을 안겨주었어요. 이건 진짜 재미있다. 이런 모양은 태국에서는 절대 볼 수 없잖아. 라차야가 흥분하며 말했습니다. 회오리 감자는 길게 돌려 튀겨진 감자가 고소한 맛과 소금의 짭짤한 맛으로 가득 차 있었는데 저도 정말 맛있게 먹었어요. 마지막으로 핫도그를 시켰는데 종류가 정말 다양해서 고르는데 애를 먹었지만 고민한 보람이 있을 정도로 맛있었답니다. 길게 늘어진 핫도그 위에 다양한 소스와 각종 토핑이 가득 얹혀 있었죠. 이거 진짜 맛있어. 제가 핫도그를 한 입 베어물며 말했더니 라차야도 고개를 끄덕이며 엄지를 치켜 세우더군요. 쫄깃한 소시지와 바삭한 튀김옷, 그리고 달콤한 케첩과 매운 소스의 조화가 아주 환상적이었습니다. 한국은 정말 음식의 천국이야. 이렇게 다양한 맛을 동시에 느낄 수 있다니. 라차야도 감탄하며 웃었습니다. 태국도 길거리 음식이 유명한데 정말 한국의 길거리 음식 맛은 차원이 다른 것 같았어요.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가격이 좀 많이 세다는 점이 좀 아쉽기는 하더라고요. 나중에 알아봤더니 명동이 유독 좀 비싸다고는 하더라고요. 아무튼 우리는 음식을 먹은 후 카페에 들러 커피 한 잔도 즐겼습니다. 그렇게 한국에서의 여정을 즐기고 있을 때 카페에서 우연히 한국에 사는 태국인을 마주쳤는데요. 그는 편안한 옷차림에 미소를 지으며 우리에게 다가왔고 우리는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태국어를 쓰고 있으니 자연스레 다가와서 태국말로 인사를 건네더군요. 안녕하세요. 여기서 태국 친구들을 만나게 되다니 정말 반갑네요. 그가 태국어로 인사하자 우리도 반가워서 웃으며 인사를 했습니다. 그는 한국에서 몇 년째 살고 있으며 다양한 경험을 쌓았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자연스레 한국에서의 생활이 어떤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하지만 대화가 진행될수록 그의 표정이 어딘가 불안해 보였습니다. 그러던 중 그가 불법 체류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죠. 그가 말하더군요. 사실 저는 비자가 만료된 지 오래됐어요. 처음 한국에 왔을 때는 여행으로 왔는데 여러 이유로 계속 머물게 되었죠. 라고 털어놓았습니다. 그의 말은 당황스러웠지만 동시에 한국에서의 불법 체류자 문제와 관련된 복잡한 감정을 느끼게 했죠. 그런 상황이라니 많이 힘드시겠어요.
불법 체류자로 사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겠죠? 제가 물었고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가끔은 불안하기도 해요. 여기서 살다 보니 태국 사람들에 대한 시선이 달라졌다고 느끼거든요. 특히 최근에 일어난 사건들 때문에 더욱 조심스럽게 살려고 해요. 그의 이야기 속에서 한국과 태국 간의 갈등이 개인의 삶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깨닫게 되었고 그가 겪고 있는 어려움에 마음이 아프기도 했어요.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불법 체류자들 때문에 한국의 입국 심사에서 태국인에 대한 스크리닝이 강화되었고 불법 체류자로 의심받는 경우에는 입국이 거부되거나 즉각적으로 반환되는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었기에 불법 체류자들에 대한 좋지 않은 생각이 들기도 했죠. 태국인들은 불법 체류자 문제로 인해 한국에 오기 전에 불안감을 느끼고 결국 진정한 여행자들임에도 여행의 기회조차 잃게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불법 체류자들 때문에 멀쩡한 태국인들조차 한국에 입국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이 마음에 걸렸죠. 뉴스에서 자주 보던 불법 체류자들의 사례들은 태국인 전체에 대한 편견으로 이어지고 있었고 그들의 잘못된 선택 때문에 보통 사람들의 여행조차 불편에 처할 수 있다는 것이 안타까웠습니다. 그는 제 표정에서 무언가를 느꼈는지 더 이상 편안한 대화가 이어지지 않자 잠시 침묵을 지키더니 이내 작별 인사를 하고 자리를 떴습니다. 그와의 우연한 만남은 한국에서의 우리의 여행에 또 다른 의미를 더해주었고 양국 간의 갈등이 단순한 이슈가 아닌 각자의 삶에 깊은 영향을 미치는 복잡한 문제임을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그에게 좋은 일이 생기기를 내심 바라게 되더라고요. 우리는 그렇게 하루 종일 명동에서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고 다음 날은 선생님을 포함하여 모두와 함께 경복궁과 한옥 카페를 들른 뒤 저녁에는 삼겹살집으로 향했습니다. 불판 위에서 지글지글 구워지는 삼겹살의 향기는 정말 환상적이었죠. 친구들과 함께 고기를 구우며 우리는 한국식 바베큐의 매력을 느끼고 있었고 고기와 함께 다양한 반찬들이 나와 더욱 즐거운 식사 시간이 되었습니다. 삼겹살을 먹으며 우리는 서로의 꿈과 계획에 대해 이야기했고 그렇게 자연스럽게 우리의 우정이 더욱 깊어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저녁이 깊어갈수록 우리는 웃음이 끊이지 않았고 가끔씩 서로의 이야기에 웃음을 터뜨리며 더 많은 이야기들을 나누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단순한 식사가 아닌 한국에서의 소중한 추억을 쌓아가고 있었죠. 맛있게 식사를 마친 후 우리는 바깥으로 나와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았습니다. 반짝이는 불빛들이 마치 우리의 우정을 축하하는 듯 보였어요.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소중한 순간들을 만들자 제가 말하자 모두가 고개를 끄덕이며 다짐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각자의 마음속에 간직할 추억을 떠올리며 서울 거리를 거닐었습니다. 화려한 네온사인과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어우러지는 거리는 마치 꿈속에 있는 듯한 기분을 주더군요. 여기서의 모든 순간이 기억에 남을 거야. 라차야가 말하며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다른 친구들도 동의하며 서로의 손을 잡고 평온한 표정으로 주변을 둘러보았죠. 한국의 거리 음식부터 시작해 다양한 문화체험 그리고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며 우리는 이 여행이 단순한 여행이 아닌 우리 인생의 소중한 한 페이지가 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의 분주한 거리를 돌아보며 우리는 이제 일상으로 돌아갈 준비를 했어요. 비행기를 타고 태국으로 돌아가는 길에서도 한국에서의 기억들이 너무나 생생해서 여행의 여운이 계속 마음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공항에서 우리를 기다리는 태국의 땅은 여전히 친근하게 느껴졌지만 한국에서의 따뜻한 기억들 또한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들의 마음속에 남아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한국과 다시 만날 그날을 손꼽아 기다리며 서로의 소중한 순간들을 떠올리며 미소 지었습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은 영국 기자 앤드류 콜린스 씨, 그리고 태국인 쏨 씨 사연 들어보았는데요. 오늘 사연 어떠셨나요? 사연을 재밌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소중한 클릭 한 번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